한 달 동안 생선 장사로 모은 돈. 73세 할머니는 그 돈으로 손자에게 줄 구두를 샀습니다. 제대하면 이거 신고 멋지게 살아라. 그 마음 하나로 먼 길을 달려왔죠. 하지만 훈련소 초소 앞 교관은 상자를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간 신발은 반입 금지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세요? 무식하게. 손자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긴 시장 아니에요. 질서 좀 지키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이날만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새벽 5시 군산 항구에는 벌써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 군산의 작은 항구 마을. 이곳은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소금기 섞인 바람이 골목골목을 휘감아 돌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마을 끝자락,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박영자 할머니의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영자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죠. 평생을 생선 장사로 두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 그 누구보다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입니다. 수십 년간 차가운 생선을 만지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며 만들어진 손이에요. 하지만 그 손으로 두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낸 손이죠. 영자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던 늠름한 남편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그 사람은 영자 할머니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준이가 8살, 상진이가 4살이던 그의 여름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남편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영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8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죠.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영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항구에서 생선을 떼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때로는 식당에 납품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 아껴 쓰느라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잤고 아이들 옷은 이웃에게 물려받아 깁고 또 기워 입혔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아들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상준이와 상진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사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집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상준이는 대학까지 보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이 대학생이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상준이가 23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상준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상준이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친모는 달랐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 아이를 상준이 품에 안겨주더니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죠. 내가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떠나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꿔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었어요. 23세 철없던 청년 상준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미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준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죠.
아들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받아 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상준이는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품팔이, 공사장 일용직, 배달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벌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일을 나갈 형편도 아니었죠. 타가소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결국 상준이는 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낮에는 손자를 돌보고 상준이는 일을 나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가난은 더 깊어졌지만 식구가 하나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에는 웃음이 돌았습니다. 둘째 상진이는 형과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결혼이나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비혼주의자였죠. 주변에서 장가가라고 아무리 성화를 부려도 상진이는 태연했습니다. 조카 현수와 형, 그리고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고 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독립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조카를 돌보고 형이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상진이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자 현수가 20살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청년이었어요. 친모가 없다는 사실이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3명의 어른들이 있었으니까요. 내 가족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가족은 누구보다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현수 덕분이었어요. 현수가 태어나면서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이 가족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로 묶였습니다. 아침이면 영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상진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상준이 식탁을 차립니다. 현수는 할머니를 부축해 식탁에 앉히고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죠. 가난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이 미혼부가 되고 가난에 허덕였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도 군산 항구에는 바닷바람이 붑니다. 영자 할머니의 집 창문으로 소금기 섞인 바람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집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20살이 되던 해봄 영자 할머니의 집에는 큰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해병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저 해병대 지원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영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만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해병대라니 그 험하다는 해병대를 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현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현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다 순직한 할아버지, 현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들려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준과 삼촌 상진이 군대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현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삼촌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보이던 아쉬운 표정을 현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길을 제가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삼촌이 가지 못한 곳을
제가 대신 다녀오고 싶습니다. 현수의 말에 상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상진도 현수의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요즘은 군 면제 규정이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웬만한 형편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현순의 집 형편도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면제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군대라면 현수는 가장 강인한 곳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입대 날 영자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가가 붉어지고 말았어요. 상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것만 기억해. 상진도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현수는 새 어른에게 깊게 인사를 하고 훈련소로 향했어요. 현수가 떠나고 나서 영자 할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현수가 해병됐어. 해병대. 시장 아주머니들에게도 이웃집 할아버지에게도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까지 영자 할머니는 손자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해병대 장교였는데 이제 손자도 해병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현수 진짜 기특해.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해병대를 가다니. 마을 사람들도 영자 할머니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다들 현수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터라 그 아이가 해병대에 갔다는 소식에 대견해했어요. 훈련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현수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였어요. 훈련이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손자의 글씨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현수 고생이 많구나. 상준도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훈련받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힘들 텐데 그래도 씩씩하게 버티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천면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현수한테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 영자 할머니는 상준과 상진에게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며칠 동안 영자 할머니는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구두 가게를 들락거리고 가격을 물어보고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평생 남의 것 하나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온 영자 할머니였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달랐습니다. 이거요, 이 검정 구두로 주세요. 영자 할머니가 고른 것은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검정 구두였습니다. 신사용 정장 구두였어요. 가격표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영자 할머니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생선 장사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이 구두는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멋진 구두잖아요. 구두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구두가 필요했어요. 현수가 군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구두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구두를 꺼내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미 반짝반짝하게 윤이 나는 구두였지만 영자 할머니는 손이 아플 때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현수야, 할머니가 이거 선물한다. 군대 열심히 다녀와서 제대하면 이 구두 신고 멋지게 살아라. 영자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가득했어요. 손자가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 후에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상주는 어머니가 구두를 닦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렇게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상주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아니다, 내가 할란다. 할머니가 정성껏 닦아야 복이 깃들제.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밀어내고 계속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상진도 어머니 옆에 다가왔습니다. 세 식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구두를 닦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현수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구두를 예쁜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깍두기까지 현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현수 보겠네. 영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자 얼굴이 기다려졌어요. 많이 야위었을까, 훈련이 많이 힘들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현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구두 상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음식을 다시 점검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내일 간다. 우리 기특한 손자, 조금만 기다려라. 영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면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현수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렜죠.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구두 상자가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상자를 들어 올려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정 구두, 현수가 제대하고 당당하게 신고 다닐 구두였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상준과 상진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잠을 설쳤나 봅니다.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고 싶은데. 상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공사장에 꼭 나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빠지면 일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진도 식당 주방 일이 있었죠. 둘 다 현수를 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일 잘하고 있어라. 다음 면회 때 가면 되지. 영자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현수를 보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림을 꾸려가려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현수한테 우리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상진이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들은 어머니가 나갈 채비를 하는 동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 모두 밥맛이 없었어요. 현수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정성껏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손자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비쳤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두 상자를 챙기고 현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담은 보따리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상준과 상진이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구두 상자를 꼭 끌어안고 걸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영자 씨? 손자 면회 가는 길이요. 우리 현수 보러 가재. 영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웃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산 항구, 시장 골목, 오래된 건물들. 평생을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구두 상자를 더욱 꽉 안았어요. 훈련소까지는 한참 걸렸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현수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드디어 해병대 훈련소가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그리고 정문에 서 있는 초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안에 현수가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가족들이었어요. 젊은 엄마들, 아버지들, 형제자매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손에 보따리나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구두 상자를 소중히 끌어안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나 생필품을 가져왔지만 영자 할머니는 구두를 가져왔습니다. 손자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었죠.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초소 근무자들이 일일이 짐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앞 사람들이 하나둘씩 검사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차례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현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영자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초소 앞에 섰을 때 젊은 군인 교관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짐 검사합니다. 가지고 온 거 다 보여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어 반찬 통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교관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김치, 멸치볶음, 깍두기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구두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상자였어요. 군인은 상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정 구두가 나타났죠. 교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더니 영자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이게 뭡니까? 구두요. 우리 손자 제대하고 신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민간 신발은 반입 금지입니다. 규정도 모르세요? 군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반입이 안 된다니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손자한테 주고 싶은 선물인데.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세요? 무식하게. 마지막 말이 영자 할머니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무식하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주변에서 다른 면회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규정도 모르나 봐. 구두를 왜 가져와?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오늘처럼 가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었는데 손자를 만나러 온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구두 상자를 다시 받아 안았을 때 영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자 할머니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관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다시 가져가시든지 여기 맡기고 나갈 때 찾아가시든지 하세요. 어쨌든 안으로는 못 가져갑니다. 영자 할머니는 구두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현수에게 줄 수가 없다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구두 상자를 초소 한쪽에 두었습니다. 군인은 번호표를 주며 말했어요. 나갈 때 이거 가지고 오세요. 영자 할머니는 번호표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 속에는 서러움과 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면회 장소로 가는 길,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무식하다는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현수를 만날 것입니다. 손자 앞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가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면회 장소에 도착한 영자 할머니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해병대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해병들의 늠름한 모습, 훈련하는 장면들. 영자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젊고 씩씩했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면회실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으로 훈련병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도 문 앞에 서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현수가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손자를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명씩 훈련병들이 나왔어요.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자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끌어안고 형제들이 손을 잡았어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거의 다 나왔는데 현수만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다쳤거나 아픈 건 아닐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교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한 교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박현수라고 우리 손자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교관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박현수 훈련병은 오늘 면회 불가 명단에 있습니다. 네, 면회 불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자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면회 불가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기간 중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교관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규정 위반이라니 현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까요? 그런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럽니까? 우리 현수가 말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면회가 불가능하니 돌아가세요. 교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손자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멀리서 왔는데. 영자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행복한 면회가 한창이었어요. 가족들이 웃고 떠들고 포옹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만 홀로 서 있었어요. 문득 구두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초소에 맡겨둔 구두. 현수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그 구두만이라도 전해줄 수 없을까? 영자 할머니는 다시 교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선물이라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손자한테 주려고 구두를 가져왔는데. 민간 물품은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초소에서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교관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초소로 다시 가서 구두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내밀고 구두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인데 손자에게 전해주지도 못하고 다시 들고 가야 한다니. 영자 할머니는 구두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회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현수를 봐야 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아까 그 교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현수, 잠깐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얼굴만이라도 보면 안 됩니까? 구두 상자를 꼭 안고 간청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영자 할머니였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말씀 몇 번 드려야 알아들으십니까? 규정은 규정입니다. 제발이요. 저 멀리 군산에서 왔습니다. 손자 얼굴 한 번만. 영자 할머니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비웃듯 차갑게 내뱉었어요. 여긴 시장 아니에요. 질서 좀 지키세요. 교관은 코웃음을 치며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 말이 영자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장이라니 마치 영자 할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교관은 더 이상 상대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구두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 현수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선물도 전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어요. 가슴속에는 서러움과 분함,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징계를 받았다니 힘든 건 아닐까? 버스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훈련소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구두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자에게 주지 못한 선물, 이 구두는 언제쯤 현수의 발에 신겨질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상준과 상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현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면 두 아들도 걱정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면회 때 반드시 현수를 만날 것이고 이 구두를 손자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만은 꼭 해내고 말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영자 할머니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구두 상자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준과 상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수는요? 상준이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구두 상자를 내려놓고 주저앉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못 봤다. 우리 현수 못 봤어.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진도 급히 물을 떠다 드리며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두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어머니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영자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초소에서 당한 일, 면회 불가 통보를 받은 것, 교관에게 애원했던 일,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순간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어요. 시장이 아니라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말했다. 상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상준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진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손자보러 먼 길을 온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여. 영자 할머니는 아들들을 말렸지만 두 아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당장이라도 훈련소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영자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사정을 듣자마자 발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신 분인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자 할머니의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운 이야기, 손자까지 떠안아 기른 이야기를 모두 알았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고생한 어머니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손자 면회 가서 그런 모욕을 당하다니 이건 아니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영자 씨 남편이 해병대 장교 출신 아니었어요? 나라 위에 목숨 바친 분의 아내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남편이 수류탄 사고로 순직했다는 사실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웅의 아내를
그 손자의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이장은 예전에 영자 할머니의 남편과 함께 복무했던 분이었어요.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해병대 전우회에서 자주 만나곤 했던 사이였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장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전우회 회장도 발끈했습니다. 순직한 전우의 아내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우회 회장은 곧바로 부대 상부에 연락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남편이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다 순직했다는 사실, 그 아내가 손자 면회를 갔다가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이 보고로 올라갔어요. 보고를 받은 부대 상부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초소 근무자와 면회를 담당했던 교관들이 불려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소 근무자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무식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면회실 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비웃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누구의 아내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상부의 질문에 교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저 면회 규정을 어긴 민간인으로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순직한 장교의 아내든 아니든 민간인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를 모욕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대 상부는 엄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즉시 사과 조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관련자들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집 마당은 이웃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영자 씨 잘못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맞아요.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마을 부녀회장도 나섰습니다. 부녀회 차원에서도 항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마을 전체가 영자 할머니 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중과 상진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의 마음속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자 할머니는 방 한쪽에 놓인 구두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였지만 이제는 그 구두가 슬퍼 보였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선물도 못 주고. 영자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상중과 상진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구두를 바라봤어요. 세 식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대 상부의 보고가 올라갔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당한 모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을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수 잘 지키고 있소? 다음 날 아침 해병대 사령부 집무실, 중장 계급장을 단 사령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해병대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답게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급히 작성된 보고서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사령관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무슨 일인가? 사령관은 시선을 보고서에서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참모는 보고서를 사령관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훈련소에서 발생한 민원건입니다. 전우회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사령관은 여느 때처럼 담담하게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원은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사령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영자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다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순직. 사령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자 면회를 갔다가 초소에서 모욕을 당한 일, 민간 신발 반입 금지 규정, 무식하다는 말을 들은 것, 그리고 면회실에서 교관에게 시장이라는 말을 들으며 비웃음을 당한 내용까지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사령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사령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던 모습. 아버지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오랜 기간 복무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전우들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전우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언급하던 장교가 한 분 있었어요. 박대위. 젊고 유능한 장교로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이 10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울먹이며 집에 돌아왔어요. 박대위가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령관은 그날 아버지가 흘리던 눈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훌륭한 장교였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도 박대위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가 생선 장사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가끔 박대위 집에 찾아가 쌀이나 생필품을 전하곤 했어요. 사령관 본인도 어렸을 때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집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 그리고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있던 여인의 모습. 지금 생각해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했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사령관에게 말했어요. 내가 못다한 일이 하나 있구나. 박대위 가족을 끝까지 챙기지 못했어.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가 보거라. 사령관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군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제 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아버지의 전후 가족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의 이름이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박영자. 아버지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던 전우의 아내였습니다. 사령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참모를 쳐다봤어요. 참모는 사령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고 긴장했습니다. 즉시 확인하라. 사령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참모가 대답하려는 순간 사령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직접 가겠다. 참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사령관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일정을 조정하고 차량을 준비하라. 오늘 중으로 출발한다. 알겠습니다. 참모가 경례를 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사령관은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전후, 그 아내가 겪은 일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소 근무자와 교관들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민간인을, 더구나 순직한 장교의 유가족을 그렇게 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령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겪었을 서러움과 수치심, 손자를 보러 먼 길을 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모욕까지 당하고 돌아가야 했던 그 마음, 사령관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해병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훈련받는 청년들. 사령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영토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존엄성,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의무라고 사령관은 믿었어요. 참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일정 조정 완료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 가능합니다. 좋다. 그리고 훈련소장에게 연락하라.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자들을 대기시키라고 전하라. 알겠습니다. 사령관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주소를 확인했어요. 군산. 아버지와 함께 찾아갔던 그 동네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서랍에서 아버지의 옛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옆에 서 있는 박 대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사령관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출발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훈련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훈련소장이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훈련소장, 박현수 훈련병의 징계를 즉시 해제하라. 그리고 면회 준비를 하라.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면 박영자 할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후 부인, 평생 고생하며 사신 분. 사령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일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그리고 할머니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사령관은 군복을 바르게 여미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경례를 했고 사령관은 답례한 후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령관은 창밖을 내다보며 박영자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걱정하던 전우의 아내를, 그리고 이번 일의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사령관의 차량이 훈련소로 향하는 동안 군산에서도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소에서 영자 할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령관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받은 상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만나고 싶다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문제가 더 커진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 훈련소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사령관이 직접 만나고 싶대요. 영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사령관이라면 해병대에서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자신 같은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그런 큰 분을 만나? 일단 가보시죠.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상준과 상진은 일을 제쳐두고 어머니와 함께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세 식구는 버스를 타고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정문 초소 근무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 일행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초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어요.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상중과 상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훈련소장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곧 사령관님께서 도착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장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얼마 후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군용 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광장으로 들어왔어요. 차가 멈추자 모든 간부들이 더욱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중장 계급장을 단 사령관이었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내리자 훈련소장이 급히 달려가 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착하셨습니다. 사령관은 답례를 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열한 병사들과 간부들, 그리고 한쪽에 앉아있는 영자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령관은 천천히 영자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령관을 바라봤어요. 저렇게 높은 분이 자신을 보러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은 영자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굽힌 인사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해병의 이름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고개를 드세요. 영자 할머니가 황급히 말했지만 사령관은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우의 아내를 저희가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박 대위님의 전우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대위님 가족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전우 아들이라니. 그 옛날 함께 복무했던 분의 아들이 이렇게 큰 자리에 계셨다니. 그때 그분의 아드님이... 예, 어머님. 아버님께서 임종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위님 가족을 꼭 챙기라고. 제가 늦었습니다. 사령관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벅찼어요. 사령관은 훈련소장을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엄숙해졌어요. 관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 훈련소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초소 근무자, 교관과 면회실 교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령관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순직한 장교의 아내를 모욕했다.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에게 무식하다고 했고 시장이라며 비웃었다.
이것이 해병이 할 짓인가? 사령관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다. 더구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의 가족을 함부로 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두 교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즉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박현수 훈련병 할머니께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부대에 교육을 실시하라. 알겠습니다. 훈련소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령관은 다시 영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손자분을 만나러 오셨죠? 현수 훈련병을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영자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령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징계도 해제했습니다. 현수 훈련병이 받은 징계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징계까지 해제되었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잠시 후 멀리서 한 훈련병이 뛰어왔습니다. 현수였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현수야. 영자 할머니는 손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상준과 상진도 현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새 어른과 현수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령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바랐던 일을 이제야 해낸 것 같았습니다.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감동이 일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해병의 모습이라는 것을,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더 컸어요. 손자를 만났고 사과를 받았고 남편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광장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령관은 영자 할머니 가족이 현수와 포옹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면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사령관이 직접 앞장서서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상준과 상진도 함께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현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사령관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사령관님까지 이렇게. 영자 할머니가 황급히 말했지만 사령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편히 손자분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사령관이 물러나자 네 가족은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현수를 꽉 껴안았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손자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현수. 할머니가 너 보러 왔다가 못 보고 갔었다.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른다. 상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상진도 조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영자 할머니는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 징계받았다고 들었는디 무슨 일이었어? 현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훈련 중에 동기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교관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먼저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규정을 어긴 거죠. 사람 살리려고 한 일인데. 영자 할머니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순서를 잘못 밟았어요. 먼저 보고를 하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래도 동기는 괜찮아졌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현수의 말에 상중과 상진은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동시에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현수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구두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상자였어요. 현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현수야, 이거 할머니가 넣어주려고 가져온 거다. 현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정 구두가 나타났어요. 정장에 어울리는 멋진 신사용 구두였습니다.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대하면 꼭 이거 신고 멋지게 살아라. 할머니가 바라는 거는 그것뿐이다. 영자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젊고 단단한 손이 맞닿았어요. 그 손을 통해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꼭 멋지게 제대할게요. 그리고 이 구두 신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현수가 약속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상준과 상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가족들은 일어났습니다. 현수는 다시 훈련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선물도 전했으니까요. 건강하게 있어라. 할머니가 늘 기도할게. 예, 할머니. 건강하세요. 현수는 새 어른에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상자를 소중히 안고 면회실을 나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령관이 영자 할머니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정문까지 직접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현수 훈련병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징계를 받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진정한 해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령관은 차에서 하나를 꺼내 영자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대위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입니다.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옆에는 사령관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령관은 경례를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어설프게 경례를 따라했어요. 상준과 상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이 일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순직한 장교의 아내가 겪은 일, 사령관까지 나서 직접 사과한 이야기, 그리고 손자와의 감동적인 재회.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과 그를 키워낸 세대에 대한 예우. 댓글에는 격려와 응원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생선 가게 앞에 섰어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현수가 장하지 뭐요. 영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모두 풀린 것 같았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손놀림도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상준과 상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현수한테 편지 왔어요. 상준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었어요. 현수는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할머니께 받은 구두를 생각하며 힘을 낸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현수 정말 장하다.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상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 현수 정말 장하죠. 상진도 조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현수 제대하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그 구두 신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좋네요. 세 식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식탁에는 저녁 밥상이 차려졌고 현수 자리에는 밥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군산 항구에는 여전히 바닷바람이 불고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잘 크고 있소. 당신 못다 이룬 길을 가고 있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상준과 상진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세 식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힘들었던 지난 날들, 그리고 앞으로 올 희망찬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는 현수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이 가족은 앞으로도 단단히 뭉쳐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시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훈련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집에는 불이 켜졌어요. 작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불빛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